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약 15년 만에 가족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뜻깊은 설을 보냈고요. 명절 기간 동안 영상 업로드가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글을 한 개 작성했는데 이 글의 조회수가 무려 7,800만 회가 나왔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유명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가 만들었죠. 달러 이즈 트래시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면서 많은 투자자에게 공감을 줬던 그런 인물인데요. 자, 그분이 이런 트윗을 발표합니다. The world order has broken down.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봉착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만들어졌던 세계 질서가 이미 종말에 맞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있던 그런 세계 질서는 파괴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내용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약 10분 정도의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인 2026년 2월 13일에 독일에서 미넨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945년 이후 국제질서가 종언을 구했다. 이런 선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독일의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강대국 정치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 세계 질서에 묶여있던 유럽의 안보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회의에서 빠지면 절대 안 되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구시대의 세계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총 6단계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가 이 대순환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약 150년 주기로 대순환의 6단계가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을 잘 넘어선 국가는 300년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이 순환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국가는 100년에서 150년 만에 몰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1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게 6단계입니다. 물리적인, 무력적인 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혼란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첫 번째, 전쟁 후에 새로운 월드 오더가 수립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질서가 공고화되고 발전 단계에 이릅니다. 자, 세 번째는 평화와 번영의 정점 단계이고, 그리고 네 번째 과잉과 과부하, 다섯 번째로 내 외부의 갈등이 고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섯 번째, 대혼란 및 전쟁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역사, 같은 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어떤 주의, 어떤 시스템이든 이 시스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인플레이션, 그리고 빈부격차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확립되면 그 다음부터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계층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소수의 사람과 못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 못 사는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지 정치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좌쪽과 우쪽의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최강국들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그런 유럽 국가가 쇠퇴를 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그런 신흥 국가가 부상하고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신세력과 구세력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그 격차가 좁아졌을 때 힘과 힘이 맞붙는 그런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이 대순환의 6단계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피해가지 않은 그런 메비우스의 띠와도 같은 역사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왜 대혼란의 시기고 어쩌다가 이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는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가장 강력한 국가들에게 규칙을 집행할 만한 부와 권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누군가와 싸웠을 때는 일단은 경찰서에 갑니다. 누군가를 뚫고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린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서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인 판사가 쌍방의 잘잘못을 판단해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킨다고 영국이 어떤 제재를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유럽 국가나 미국이 러시아를 처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국가의 힘, 그 국가의 권력이 막강하다면 국제법이라는 법률은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대상으로 거기에 맞는 처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분쟁을 벌일 때 그들은 변호사를 보내 판사 앞에서 변론하지 않고 대신 서로를 위협하고 합의에 이르거나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간 마찰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전쟁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역과 경제 전쟁입니다. 경쟁국들의 경제를 타격하기 위한 관세 혹은 수출입 제한이 있는데, 이 관세 그리고 수출입 제한 이런 거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중 패권 다툼 관련된 그런 뉴스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전쟁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으로 어떤 기술을 공유하고 어떤 기술을 보여야 할지. 자, 그리고 지정학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이 지정학적 전쟁의 배틀그라운드 중에 한 군데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아픈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정학적 전쟁에는 에너지 전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수를 꺼내들었는데요. 유럽으로 향하는 석유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지정학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미국이 군사력을 이란 주변으로 현재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본 전쟁입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과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자금을 동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군사 전쟁은 현재 미국의 스탠스 그리고 미군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거대한 그런 군사 작전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이란 쪽을 보더라도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전운이 감도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쿠바나 다른 국가에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전면전이 선포되기 전에 약 10년 정도의 경제기술 지정학 전쟁이 전개된 이후에 그 다음에 무력 전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일종의 탐색전 그리고 협상을 위한 그런 알력 다툼,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가? 양측이 비슷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갈등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중국의 우방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군사작전에서 중국보다 월등한 그런 무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된다. 미국이 훨씬 더 강하구나. 이렇게 전 세계 국가에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승리보다는 공멸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것. 결국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비진실적이고 감정적인 지도자는 어리석은 전쟁의 위협을 높이게 된다. 자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미디어를 장악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국민들 전체를 까막눈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언론, 매스컴을 장악하는 게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그런 수순인데, 그런 행동이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요즘처럼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서는 매스컴을 장악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정적이고 부패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핵심 원칙 6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레드라인, 그러니까 상대방의 레드라인이 뭔지, 나의 레드라인은 뭔지, 이 선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그 라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친분을 쌓을 때도 어떤 사람이 정말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히 잘 하다가 그 사람이 딱 한 번 정말 큰 실수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완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싸움이 발생하거나 혹은 그 사람
사람을 손절하게 됩니다.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국가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게 기본적인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순환의 골이 마지막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30년대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가의 부채 위기, 그리고 내부의 포퓰리즘, 마지막으로 외부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같이 발생된 그런 시기였는데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빈부 갈등이 심화되고 포퓰리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면서 민족주의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국민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헬리콥터 머니, 그러니까 돈을 막 뿌리는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 일본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이런 성향을 가진 지도자가 전부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30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 관세 인상 정책은 글로벌 경기를 더욱더 침체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1933년에 히틀러가 수상에 임명되고, 그리고 미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정책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규모 양적 완화, 재정 부양책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독일은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해서 적자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국민들을 강제로 노동에 참가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 결과 독일의 실업률이 5년 동안 25%에서 거의 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 군비 증강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특히나 독일과 일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군사비를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봤을 때 현재 독일과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 지금 국방비에 편성되는 예산의 2배를 증액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몇 년 전과 매우 유사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인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 긴장감이 급격하게 고조되면서 히틀러는 독일 팽창 계획을 비밀리에 발표하게 되죠. 자, 이 일본의 침략 이벤트를 지금 현재 상황을 빗대어서 생각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와 매칭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칼을 빼드니까 미국에서는 철강 금수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로 이동시킵니다.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1941년 미국이 일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석유를 금수 조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전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진주만 공습을 시행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리스트에는 나오지 않는데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과 독일은 비무장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은 글로벌 최고 권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가 이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미국이 설계해 놓은 월드 오더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국가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그런 정세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의 우방국들을 공격하고 있는 리스트도 가만히 보면 전부 에너지 패권, 석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국가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보급로를 끊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재, 에너지제재, 이거를 가장 먼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는 절대 나를 먼저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구축이 되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이 겉으로는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 결국 이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 위협적인 그런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일단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도 발생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된 경쟁은 다시 되물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너 쫄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이 달리오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전시 경제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영상에 그리고 이번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관련된 영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유사할 수 있지만 전시 정책과 재난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정부는 생산, 구매, 판매, 수입, 수출 가능한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배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가와 임금을 고정하고 금융자산과 자본 이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이 막대한 부채를 발행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인데 지금. 자, 그런데 현재 전시 정책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자, 그리고 국제거래에서는 금을 사용하고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부유층의 자산 보호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부동산 공화국인데 지금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서 그 자산을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현재 완화적인 정책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번 영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어찌 보면 전형적인 전시정책의 초입부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 들으셨죠? 북한의 김정은이 14살밖에 안 된 김주애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북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부고나 혹은 권력의 재배치 같은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채권을 팔고 금을 구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레포트의 내용을 정리하면 모든 세계의 강국들은 결국 쇠퇴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국가는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은 찾아오지만 한 번의 사이클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재부흥을 성공했다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245년 이상으로 가장 오랫동안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입증이 되었지만 결국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이 패턴은 계속 반복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찾아왔을 때는 그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점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6년은 정말 중요한 여러가지 역사적인 그런 패턴이 맞물려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의 대전환 시기, 그리고 군사적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화폐가 디지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잘 대비한 분들은 그거를 기회 삼아서 더욱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더욱더 큰 아픔 혹은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둬야 될 게 이 마지막 단어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글로벌 국가의 지도자들의 계획대로도 잘 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빨리빨리 읽어내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력을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왔던 정보나 뉴스도 완벽하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